안녕하세요.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건 뭐 다들 잘 아시죠? 네, 그렇죠. 상식처럼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이게 그냥 종교적 규칙이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믿음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죠. 네. 그 숨겨진 이유들이 궁금해서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역시 시작은 종교적 근거부터 봐야겠죠. 쿠란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꾸란에 여러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2장 173절, 5장 3절 같은 곳에요. 돼지의 살, 그러니까 라움 알킨즈르라고 하는데 이걸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딱 명시를 했군요. 네, 죽은 동물의 고기나 피, 그리고 알라 외의 이름으로 도축된 고기, 이런 것들과 함께 하람, 즉 금지된 것으로 분류되죠. 하람.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금지를 넘어서요. 나자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불결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순결함, 타하라라고 하거든요. 그걸 해친다고 보는 거죠.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 즉 하디스에서도 이게 거듭 강조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 자료에 보니까 생존이 걸린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또 괜찮다고요. 예외가 있네요. 아, 네, 맞아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절대적인 금기만은 아니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평상시에는 엄격하게 지킨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슬람에서 완전히 처음 시작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고학 자료 보니까 이슬람 이전 중동,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돼지 사육 가치가 원래 좀 드물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한 배경인데요. 돼지가 사실 물도 많이 필요하고 그늘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중동의 건조한 환경이나 유목 생활에는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기원전 1000년경부터 이미 돼지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미 그 전부터요? 네, 거기에다가 유대교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유대교 율법 카슈르트에서도 이미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그렇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도록. 네, 이런 지역적, 문화적 배경이 이미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환경적, 문화적 배경 위에 이슬람의 종교적 금지가 더해지면서 이게 더 강력한 어떤 뭐랄까 정체성의 상징 같은 게 된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 정체성 표식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특히 외부 문화와 자신들을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마비네리스 같은 인류학자나 가에 중동 환경의 돼지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금기가 생겨났다고 보기도 했고요. 실용적인 이유가 먼저 있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연구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반론도 있어요. 돼지가 생각보다 물 효율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환경 적응력도 꽤 높다는 거죠. 그럼 환경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요즘은 생태학적 요인 하나만으로는 이 오랜 금기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렇다면 그 불결하다는 인식은 어떨까요? 돼지가 잡식성이잖아요. 뭐든 다 먹으니까 그게 위생 문제랑 연결됐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돼지가 쓰레기나 배설물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불결한 동물로 인식되기 쉬웠겠죠. 네. 12세기 유대학자인 마이모니데스도 위생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과학적으로 봐도 덜 익힌 돼지고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기생충 감염 같은 거요? 네, 살모넬라나 대장균 위험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현대 축산 기술 덕분에 이런 위험이 크게 줄었지만요. 그렇죠. 요즘은 많이 안전해졌죠. 네. 하지만 한번 형성된 종교적, 문화적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유대교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고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요? 네. 유대교는 말씀드린 격 돼지고기를 금지해서 이슬람과 유사한 면이 있죠. 네. 반면에 힌두교 영향이 강한 인도 같은 경우는 돼지가 아니라 소를 신성시하잖아요. 그렇죠. 소고기를 안 먹죠. 네. 근데 이건 불결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농경사회에서 소가 노동력이나 우유 같은 걸 제공하니까 그 중요성이 반영된 거고 또 카스트 제도 같은 사회 구조와도 관련이 깊어요. 이유는 좀 다른 거죠. 맥락이 다르군요. 기독교는 그럼 대부분 허용하는 편이고요. 네. 맞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 종파는 아마 돼지 사육이 좀 더 활발하고 유리했던 유럽 같은 환경에서 확산된 영향도 있을 거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작용했겠네요. 네.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일부는 여전히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슬림의 돼지고기 금지,
이게 처음엔 꾸란이란 명확한 종교적 명령에서 시작했지만 네,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지역적인 특성, 그러니까 건조한 환경에서 돼지 사육의 어려움 같은 거요. 그리고 유대교의 영향도 있었고. 그렇죠. 문화적 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이나 위생에 대한 우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음식 규정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특정 문화권의 역사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선택들에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의미와 역사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께도요. 과거의 음식 금기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생존이나 환경, 또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전 지구적인 도전은 미래의 우리 식문화나 정체성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쩌면 종교가 아닌 지속 가능성 같은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음식 규범 같은 게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금기라.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